어떤 사람들은 매력을 넘어서 귀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귀티한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가끔 귀티와 부티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귀하게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뜻이며, 부티가 난다는 뜻은 외면으로 봤을 때 재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귀티는 품격이 함께 따르지만 부티는 품격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귀티가 난다는 말은 품격이 있고 자태의 우아함이 있고 귀하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귀티는 그 사람의 첫인상보다는 오래 알았을 때 기억되는 인상에 더욱 가깝지요. 귀티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 모두가 포함되는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상, 태도, 몸짓 등에서 지난날의 흔적과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외모와 내면 모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외모가 내면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우아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내면뿐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이가 들면 정신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다듬어 정신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조금 더 신경 썼을 뿐인데 노후에 찾아오는 우울감과 우울증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내면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외모와 내면을 함께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노인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내면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외모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에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정신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와 관련한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을 알고 변신해야 합니다. 머리 손질부터 의상, 말투 하나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깔끔하게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깃꾸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차림에 구겨 신는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호감 가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세요.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살짝 변하는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몸매보다 바른 자세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항상 구부정한 등과 어정쩡한 자세에서 허리만 쭉 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아도 평소에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의 소재를 꼭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외모가 주는 이 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날은 사람들이 유난히 나에게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마음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게 됩니다. 반면 너무 후줄근하게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에 놓아준다면 묵론하고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노력입니다. 외모만 믿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면 그 사람을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부정적인 추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처음 보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판단하는데 외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을 가꾸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깔끔하고 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노인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자신과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에 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의 개선은 돈을 쓰지 않아도 가능하며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정과 자세는 다이어트만큼이나 중요한 외모의 요소로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자신과 믿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기 위해 외면을 꾸미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느긋하게 있을 때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후 심신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도 자신을 꾸미고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아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에서도 화장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있다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화장하고 꾸미며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성들도 세수와 머리 다듬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관리는 우울증과 의기소침을 멀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이에 따른 우울증과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울렸던 옷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가 건강하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를 잘 아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외모 관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에 맞춰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쉽고 외모를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작은 관리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외모와 자존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상승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노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우울해지고 예전과 다른 변화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주변 평가에 영향을 받아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외모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미숙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단기간에 외모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는 어려움으로 차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면 미용실 예약하고 수염이 너무 많다면 면도를 시도해 보세요. 살이 쪄 있다면 단숨한 걷기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외모에 대한 불만이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만족할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타고난 외모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외모 때문인가 자책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뷰티보다 귀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티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외모와 피부톤, 옷차림,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 등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쳐다보게 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지요.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외모가 귀티난다, 고급스럽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티 과거에 내가 마음 먹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귀티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쌓아간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티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첫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내면의 깊은 울림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입니다.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귀티난다라고 합니다. 가끔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람을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면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옷과 명품을 입어서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나거나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귀티가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 11명을 대상으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세서리나 표정이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촬영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60%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맞췄다고 합니다.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상에서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삶의 흐름과 경험, 즉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는 일은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상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매사 발생하는 일들을 좌절로 받아들이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처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역술가의 말에 의하면 좁은 의미에서 관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쌓여서 관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와 마음가짐이 관상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는 힘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티는 마음 먹으면 만들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 더 나은 귀티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꾸준히 한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알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6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 액세서리를 치장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귀티가 납니다. 단정하면 사람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호감이 생깁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또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깨끗한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이것 또한 명품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었을 때와 정장에 구두를 신었을 때 자신의 걸음걸이나 자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만 나의 자세와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자세가 바릅니다.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폼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고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 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실례하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무엇을 해라와 같은 직설적이고 명령조의 말투보다 부탁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나요? 같은 의문형이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네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티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정에 기복이 없는 걸까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압니다. 평소의 명상과 사색 마음챙김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죠. 사람이 없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겉으로 자신의 떳떳함, 자신감이 보일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티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독서, 명상,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지혜를 쌓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분함과 여유로움으로 비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귀티나는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들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벽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자석과 같아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올 좋은 운까지도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고 호감이 상승합니다.
6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이 내 인생의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려거든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라 합니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고민거리는 오직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내가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굳이 따지자면 1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10분을 많은 사람들이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결국에는 1년을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해결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분 안에 해답이 안 나온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세요.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이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좋게 더 살 텐데 뭘 해야 하나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문을 해볼수록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엔 지방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로 살았던 할아버지였으나 지금은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얼굴 맞대고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를 크게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은퇴 후 공백 때문에 방황하시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자 참다 못해 끝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잘도 외식하겠네 하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니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것 좀 봐봐. 내가 밥순이 아니냐. 맨날 아주 미쳐요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안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 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해 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이 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라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자 싶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무아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더구나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한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 그는 만족이 안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의 요리 채널이라는 채널은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죠.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은 없으셨나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한 티가 났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인펜으로 손수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은 것이 딱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아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당신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하고 사랑한다오라는 글씨가 꼬부라지고 내용이 두서가 없는 걸 보니 이날은 약주를 드신 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부도 못하고 딱히 돈이 되는 재능이 없으면 공장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 엄마들은 돈이나 간장 같은 물건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른 직원들의 폭력 속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으며 동작이 늦다며 망치나 스패너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던 날 공장 기숙사를 탈출하여 며칠을 뛰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다 여기시고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엔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한 나는 1등한 친구의 뒤를 밟아 그 집 친구의 방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한 뒤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세월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넌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받쳐줄 테니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것이 부담이라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속으로 제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킨 자식에게 문밭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